안녕하십니까? 경영대학에서 경영전략과 국제경영을 강의하는 송정윤 교수입니다. 7월 달에 이 Perfect Change, Post Pandemic 패러다임 변화 시대 한국 기업 전략 패러다임을 바꿔라 라는 주제로 첫 번째 파트 강의를 했습니다. 7월 달 첫 번째 파트에서는 Post Pandemic 시대의 기업 환경 패러다임의 5가지 변화에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일단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된다. 그리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세 번째로 그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다.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로 이 큰 정부 시대가 온다. 다섯 번째로 안전 위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요 5가지 큰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1시간 가까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첫 번째 파트를 못 보신 분들은 첫 번째 파트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 5대 패러다임 변화를 한번 봐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오늘은 뒤를 이어서 바로 이러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변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는 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그런 시대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죠. 이 2020년대가 이 세계 경제 또는 한국 경제 이 중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 파트에는 소위 포스트 팬데믹 저성장 시대 우리 한국 기업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포스트 팬데믹 저성장 시대 한국 기업 전략의 4대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첫 번째 파트를 안 보셨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이 두 번째 파트에서 독립적으로 이 포스트 팬데믹 저성장 시대 한국 기업의 전략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파트 1에서 이제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 기업 환경에 엄청난 패러다임 변화가 온다. 물론 뭐 그 패러다임 변화라는 것이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되었지만 가속도를 내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긴 하지만요. 큰 패러다임 변화가 온다. 2020년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강조를 했죠. 바로 이 패러다임 변화 시대에 기업이나 국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략적 민첩성이다. 그래서 패러다임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파트 1에서 그 패러다임 변화의 전략적 함의에 대해서 본질과 전략적 함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찰력과 함께 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실행 역량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또는 재밌게도 성공한 기업, 성공한 조직일수록 뭐 국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성공의 덫에 빠져가지고 또 성공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관료화돼가지고 패러다임 변화가 왔을 때 그 본질을 빨리 못 보거나 아니면 봤다 하더라도 빠르게 변신에 실패해가지고 몰락하는 사례가 역사에 보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한국 20세기 최고의 성공한 경제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었고요. 또한 한국 기업들도 그 과정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속속 올라갔고 이 한강의 기적의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 2020년대 패러다임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추락할 위험성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민첩성을 어떻게 함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퍼펙트 체인지 책은 바로 그런 패러다임 변화 시대에 한국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저성장, 글로벌 초경쟁,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전략 교수님들의 제언을 담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크게 한국 기업 전략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7대 제언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이제 우리가 한강의 기적에서 잘 써왔던 소위 fast follow 전략, 빠른 추격자 전략이 이제 한계에 부닥쳤다. 그래서 이 빠른 추격자 전략에서 탈피하여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자로의 변신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빠른 추격자 전략에서 이제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자로 변신하라.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 빠른 추격자 전략, 이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할 수 있으면 계속 써도 좋아요.
시장을 선도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좋은 전략이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기업 내지 국가가 생겼다. 어딜까요? 우리는 이 52시간도 해야 되고 또 잘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워라밸도 중시하게 되고 해서 과거식으로 월화수목금금금 빠른 추격자 우리가 성공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선진국 기업보다 훨씬 열심히 일해서 월화수목금금금 하면서 또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금융 제공하고 동양 최대, 세계 최대 공장을 지으면서 규모의 경쟁을 하는 정부 주도 경제 성장이 주요해서 됐는데 둘 다 지금 더 이상 하기 어렵다. 반면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굴기 300조 원을 투자하는데 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일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뛰다가 이렇게 속도가 줄었는데 중국은 계속 이렇게 뛰면 잡힐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런 단계로 가가지고 지금 점점 더 많은 우리 주요 제조업에서 중국한테 추월당하기 시작했다. 이미 추월당했거나. 두 번째는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막이 강화된 겁니다. 21세기 지적재산권의 보호막이 강화되다 보니까 잘못 뺏겼다가는 경을 치는 시대에 가고 있어요. 아예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로열티 내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나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로 변신해야 되는 이유고요. 세 번째는 지난 파트 1에서도 강조했던 이 소위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늦게 들어가면 원천적으로 빠른 추격자 전략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초기 시장의 승자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승자 독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한강의 기적은 없다. 무조건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빠른 추격자 전략을 계속 쓸 수 있다면 제일 좋은 전략이지만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자로 가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혁신 역량과 전략적 민첩성을 함양하라.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5가지 전략 제언들은 뒤에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성장 글로벌 추경쟁 4차 산업혁명에 맞게 한국 기업 전략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코로나가 겹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무엇보다도 이 한국 경제, 세계 경제 중장기 저성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이 파트 2에서는 특히 포스트 팬데믹 저성장 시대 한국 기업 전략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걸 4대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지금 2020년대 국내외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에 주목해야 될까요? 파트 1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 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와 정부와 중앙은행이 진짜 전례 없는 경기부양책과 유동성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하지만 그 상당 부분은 결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를 더 높게 만들어 놓을 것이고요. 또 경제 주체 각각의 부채 규모가 기업이 됐든 가게가 됐든 국가가 됐든 엄청나게 늘어나는 소위 팬데믹 시대로 갈 것이고 부채가 이렇게 많게 되면 결국은 소비도 하기 어려워지고 투자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또 부채를 결국은 딜레버리징 하는 과정 줄이고 또 나중에 이제 만약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버블이 많이 형성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거나 돈을 너무 많이 쏟아부어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의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한번 그런 과정을 저희가 경험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쌓여진 엄청난 부채나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부채 급증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극약 처방, 불가피했지만 각국 정부가 썼던 극약 처방을 정상화하는 과정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0년대는 아마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잃어버린 10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 저성장에 빠져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자국중심주의, 이로 인한 무역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자국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 보십시오. 마스크 전쟁이 일어나고 각 국가 간에, 그죠? 이 보호무역의 장벽은 더욱 올라가는 트렌드로 갈 것이고요. 또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리쇼어링 트렌드가 강화될 것이다. 즉 제조업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무역이 위축되고. 근데 지난 수십 년 동안을 보면 무역의 증대가 세계 경제 GDP의 성장을 촉발했고 세계 경제의 이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견인차였는데, 무역이 축소하거나 위축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세계 경제 성장 동력 일정 부분을 잃어간다는 얘기고,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한 배드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이제 미중 패권 전쟁까지 겹치고,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축소되고 하는 것도 한국 경제한테는 굉장히 배드 뉴스죠.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할 때 한국은 중국으로 소위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를 팔았고, 중국은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이거를 가공해가지고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국제 분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런 국제 분업 구조에 균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어떤 분업 구조 내지 가치 사슬의 변화가 또 세계 경제의 저성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다가 이제 선진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겹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성장을 촉발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뭘까요? 바로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소비는 누가 많이 합니까? 젊은 세대가 많이 하거든요. 중장년층이 되면 이미 웬만한 거 다 가지고 있고, 또 요즘 장수시대가 됐기 때문에 노년을 대비해서 저축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소비를 줄이고. 그래서 선진국에서 공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좀 정도가 덜하게 자유로운 나라가 미국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이민을 받아들인 나라였고 이민자들이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하지만 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국면이고요. 그리고 중국도 심각합니다. 중국은 일자리 정책을 너무 오래 쓰는 바람에 이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또 젊은 세대 의식구조 변화한 상황이고, 중국은 좀 조로 현상이죠. 너무 일찍 저출산 고령화가 나타나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대의 감소가 한국보다도 빨랐습니다, 중국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죠. 한국은 지금 출산율이 세계 최저순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이 경제 충격이 가장 심하게 나타날 나라 중에 하나가 또 한국입니다. 서울대 인구학으로 유명하신 조용태 교수님이 계시죠.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쓴. 조용태 교수는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예측했냐? 한국의 소비 위축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2021년, 2022년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두 가지 문제 때문이죠. 하나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급감이 나타나는 시점이 외환위기 직후였거든요. 2020년을 전후해서. 그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시점이기도 한데, 일단 인구대가 확 줄어든 데다가 취업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1963년 정도까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대부분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은퇴하게 되면, 또는 은퇴에 즈음하게 되면 소비를 늘리겠어요, 줄이겠어요? 당연히 소비를 줄이겠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코로나 충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소비 위축은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제가 한국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면서 이런 강의들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이면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지금 겹치고 있는 데다가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 저하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님은요, 김세직의 법칙이라는 걸 제시하죠. 민주화 이후에 매 정권마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러죠. 5년마다 1%씩 빠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추계에 의하면 작년 중반에 한 2.5에서 2.6% 얘기했고요. 이번 정부 시작할 때 2.89% 정도였습니다. 김세지계 법칙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정부 끝날 때 정도 되면 2% 내외로 떨어진다. 다음 정부 끝날 때쯤 되면 1% 내외로 떨어진다.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또는 어떻게 이 저하를 막을 것이냐 중요한 이슈인데, 문제는 한국의 기업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고 규제나 어떤 노동 환경들이 안 좋아지고 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지금 선진국 기업들은 지금 리쇼어링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압도적으로 옵쇼어링으로 나가고 있다. 한국에 투자 안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이 민간 투자는 마이너스 8%였습니다. 작년은 2% 한국 경제가 성장했는데 1.5%를 정부가 담당하는 정부 주도 성장, 세금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죠, 이렇게 가는 거는. 그래서 민간 부분의 투자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것이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럼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리쇼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센티브 조금 더 강화한다고 강화해야 되겠지만 돌아오겠습니까? 기업 환경이 안 좋은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한국 기업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 부분은. 시장 접근을 위해서도 나가야 되고요. 한국의 그 기업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 과도하게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좀 되돌리려면 일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게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률 저하 트렌드를 막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국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은 불가피하다. 일본형 장기 불황으로 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은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저성장 시대, 중장기 저성장 시대 한국 기업의 경영 전략의 4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장기 저성장 기조 고착화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여 현금 흐름과 핵심 사업 역량 중심의 내실 경영 체제를 확립하라. 두 번째, 자발적 선제적으로 사업, 상품, 유통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라. 이게 사실 퍼펙트 체인지의 세 번째 제언이었는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저성장과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라. 물론 여력이 있는 경우에 얘기했지만. 네 번째, 신성장 동력 확보와 사업 구조 조정을 위해 M&A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갖춰라. 이것이 제가 제시하는 저성장 시대 한국 기업 경영 전략의 4대 가이드라인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장기 저성장 기조 고착화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여 현금 흐름과 핵심 사업 역량 중심의 내실 경영 체제를 확립하라 하는 겁니다. 지금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가 된다면요, 그럼 여러분들 아마 많은 기업들이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내실 경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유동성을 계속 잘 확보해야 됩니다. 특히 팬데믹 시대 더욱 중요하고요. 지속적인 원가 절감, 상시 구조 조정 체제를 구축하면서 이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과 내실 경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의 포커스를 가져가야 한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 중에서도 대차제표나 손익계산서보다는 재고와 매출 채권 등을 잘 반영하는 현금 흐름표를 요즘 같은 시점에는 더욱더 중시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지금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내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 경영과 핵심 리스크 요인 관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기업들한테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까지 겹쳤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여러분들 회사가 망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한번 개최하시라. 핵심 임원들이 모여서. 재수없고 방정맞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망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 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핵심 리스크 요인을 파악해서 이 핵심 리스크 요인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불확실성이 또 엄청나게 높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워요. 미래 환경에 대한. 저성장이 지속된다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또 지금 보면 남북관계도 상당히 예를 든다면 급변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경영에 엄청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찾아가지고 이런 요소는 시나리오 경영,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미리 대응 전략을 짜놓는 지금 시나리오 플래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고도 성장기에는요, 뭘 해도 됐어요. 어떤 사업에 들어가도 됐고, 비관련 분야에 들어가도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왜냐하면 특히 우리 한국 경제를 보면 한 1980년대까지의 고도 성장기는 또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이었고요. 신규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불확실성인 위험인 어떤 불확실성을 정부가 제거를 해주고 또 각종 지원을 해주고 시장을 보호해주고 경쟁도 약했고 미래도 훨씬 예측 가능했고 뭘 해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주도로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비관련형 다각화를 통한 또 수익적 계열화와 수평적 다각화를 기반으로 한 선단식 경영을 하는 대기업 그룹들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을 더 촉진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경영 능력이 입증되어 있는 기업들한테 몰아줘가지고 성공 확률을 높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런 고도 성장기,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이 그리고 미래가 예측 가능한 시대가 끝났고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저성장과 글로벌 초경쟁 상황에 직면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과 글로벌의 초경쟁에 직면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 1990년대 이후에 일본이었어요. 미국에도요, 콩글라머릿이라고 불리는 그런 선단식 경영을 하는 기업 집단들이 그 이전에는 굉장히 많았고요. 일본은 게이러스라고 불리는 기업 집단들이 경제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저성장과 글로벌 기업으로부터의 위협, 글로벌 초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의 콩글라머리트, 또 일본의 게이레츠가 쇠퇴하게 됩니다. 미국의 콩글라머리트의 쇠퇴의 가장 최근의 극적인 사례가 바로 지금 GE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죠. 일본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사례가 바로 도시바 사태고요. 한국은 어떨까요? 저는 한국도 비슷한 운명을 궁극적으로는 거쳐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저성장과 글로벌 초경쟁이 가속화되면요. 물론 한국은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그룹들, 국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일본과 비교해보면요. 이 대기업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친대기업 교수고요. 친기업 교수고요. 하지만 변신은 필요하다. 제가 퍼펙트 체인 책을 쓴 다음에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삼성의 고위경영자 과정이라든지 LG그룹 사장단 회의, SK그룹 2000 포럼 등에서 다 이 고위경영자들을 모시고 회장님도 모시고 특강을 했었습니다. 거기 가서 굉장히 강조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그룹들이죠. 제일 잘 나가는 삼성, SK, LG. 하지만 이제는 원점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할 때가 됐다. 저는 정부가 하는 형태의 강제적이거나 조금 규제에 의한 변화 촉구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변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죠? 자발적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정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 선제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라. 이제 선단식 경영의 유효성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 그래서 핵심 사업군, 물론 이 거대 그룹이기 때문에 하나만 할 수는 없어요. 한 서너 개의 핵심 사업군을 규정하고 핵심 사업군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라. 그리고 그 핵심 사업군에 안 들어가는 비핵심, 비주력 사업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구조조정을 하라. 물론 청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각하라는 얘기죠.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입니까? 삼성입니다. 삼성이 화학과 방산 부문을 한화와 롯데한테 매각했죠. 주로 한화한테. 시중에 말도 많았습니다. 매각한 다음에 사실 화학산업의 경기가 예상보다 좀 더 가는 바람에 이 삼성의 화학과 방산 부문을 인수한 한화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특히 삼성토탈, 지금 한화토탈이 아주 효자 노릇을 하게 되고요. 그건 알짜 기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중에는 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미전실이 한 sap도 못 내다벌고 하나 좋은 일만 시켜줬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물론 타이밍은 조금 아쉬웠어요. 한 1, 2년 있다 팔았으면 조금 더 받았겠죠. 조금 빨랐던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향은 맞았다. 삼성한테 어차피 화학과 방사는 비주력 비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잘 못 키워준다는 얘기죠. 관심도 별로 없고. 거기다가 화학과 방산의 산업 매력도를 보면요. 저는 우리나라 화학산업 피크를 쳤다고 봅니다. 벌크 케미칼, 소위 카마르트 케미칼은 중동에 엄청난 화학 공장들 지어졌고요. 중국에도 화학 공장들이 많이 지어졌거나 지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카마르트 케미칼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우디 최대 석유화학 회사 사빅의 경영진회에 가서 강연을 하고 왔는데요. 그 당시 매출이 60조가 넘어가는 세계적인 화학 회사였습니다. GE 플라스틱도 인수했고. 사빅 경영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우디 국영회사라서 지금은 인수를 사우디 그 회사한테 또 인수를 당했는데, 그 석유회사한테. 그런데, 자기 사우디 국영 석유화학 회사라서, 이 원유를 시장 가격보다 한 30% 싸게 산다. 그죠? 원유가 가장 중요한데 30% 싸게 사고, 또 공장은 삼성 엔지니어링 등 한국 회사가 와서 최신 공장 아주 잘 지어줬다. 지금까지 중동으로부터의 위협이 그렇게 가시화 안 됐던 거는 공장 운전 기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근데 운전 기술도 경험 쌓게 되면 점점 좋아지죠. 또 화학 공장이 우리나라 화학 회사가 중국 특수로 먹고 살았는데 중국 특수가 지금 사라지고 있죠. 점점 더 앞으로는. 중국의 자급화가 높아지면. 삼성은 그걸 받겠죠. 그래서 더 어려워지기 전에 판다. 결국은 저는 삼성도 잘한 일이고 한화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화 입장에서는 화학과 방산이 양대 주력 사업이잖아요. 이거 다 털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한화는 죽으나 사나 화학과 방산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삼성이 판 화학 사업 중에는 알짜 사업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들이 좀 더 가속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주력 비핵심 사업은 과감히 그걸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한테 파는 소위 빅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그래서 이 비주력 비핵심 적자 사업을 자발적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금과 옥조처럼 지금까지 활용해왔던 것이 소위 수익적 기여라 전략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하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재를 내가 직접 하겠다. 물론 진짜 필요한 건 직접 해야 되겠죠. 내재화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과거의 고도성장기에 꼭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것까지 과도하게 수익적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재화를 꼭 해야 될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해가지고 내재화를 꼭 해야 될 부분은 계속 더 키우되 아닌 부분은 과감히 또 파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로 삼성이 화학 소재들을 팔았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삼성 내부에도 화학 소재가 필요한데 이건 내가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정리한다. 과거에 아모레퍼시픽이 범용 화장품 원료 사업을 SK한테 판 것처럼 범용 화장품 원료는 사와도 되거든요. 필수 화장품 원료는 직접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옥석을 가리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바로 가기 어렵다면 삼성이 했던 방식도 저는 참조할 만합니다. 제가
삼성의 책에서 자세히 기술해놨던 소위 이 경쟁적 협력 체제 구축, 제가 만든 말인데요. 삼성은 기본적으로 이 부품 소재에 있어서 듀얼 소싱 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내부 벤더가 있는데 외부 벤더 한두 개를 동시에 활용해 가지고요. 내부 벤더와 외부 벤더를 경쟁시키는 시스템. 그래서 수익적 결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내부 벤더가 나태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형님이 무조건 사준다. 내가 누구냐? 내가 남이냐? 내가 적당히 만들어도 원가 비싸도 형님이 무조건 사준다. 그래서 수익적 결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존성이 심화돼가지고 가격, 품질 분문하고 무조건 사주게 되면 동반부실화 하향 평준화로 가는 이런 문제점이었는데요. 삼성도 90년대까지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부 벤더가 있어도 동일 부품 소재에 외부 벤더를 갖다 붙입니다. 내부 벤더 입장에서도 자기가 원가를 못 낮추고 품질을 못 올리면 자기로부터의 그 내부 소싱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가를 낮춰야 되고 끊임없이 품질을 높여야 돼요. 대신 내부 벤더한테도 외부 기업한테 팔 수 있게 또 그것도 인정해 줍니다. 그 경쟁력 협력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삼성의 휴대폰이나 TV가 세계 1등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동시에 그 TV나 휴대폰에 부품을 납품하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 전기라든지 SDI 또 물론 반도체 이런 반도체나 배터리나 MLCC 같은 핵심 전자품이 세계 1, 2등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내부 바이오한테 닥달당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원가 낮추고 품질 높였는데 이걸 외부에도 팔게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수익적 결여 체제의 어떤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면 이런 삼성식의 경쟁적 협력 시스템의 전환도 권유합니다. 내부 벤더가 있더라도 내부 벤더 말고 외부 벤더 한두 개를 같이 붙여가지고 내부 벤더도 경쟁하는 시스템. 대신 내부 벤더도 외부에 파는 것을 권장하고 이런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그 가이드라인이고요. 세 번째, 저성장이라도요. 어딘가는 성장하는 산업이 있고 어딘가는 성장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시장이 있고요. 저성장이라고 무조건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저성장은 한국이 저성장한다는 얘기고요. 또 세계 경제가 저성장을 한다 해도 어딘가는 성장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 성장하는 국가도 있고 그럼 그런 데를 찾아서 가야 되겠죠. 여력이 있다면. 지금 뭐 당장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면 그렇게 하기 어렵겠지만 여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이 저성장 국면이라 하더라도 패러다임 변화를 잘 읽고 미래의 유망한 분야로 뛰어들고 또 시장을 다변화시키고 한다면 여전히 성장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례는 LG와 삼성이 왜 공이 2020년대 또는 2030년대 가장 유망한 신성장 동력으로 미래자동차용 전장 사업을 선정하고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을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보면 제조업 중에서 가장 큰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산업입니다. 친환경차로도 가고 있고 동시에 자율주행차로도 가고 있고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실험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율주행차, 물론 뭐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 같지만 지금 부분 자율주행은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이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동차는 거대한 IT 기기로 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로 변신하고요. 기계장치에서. 바로 테슬라. 지금 도요타의 시가총액도 넘어갔죠? 테슬라가 전기자동차를 보는 관점이 뭡니까? 거대한 IT 기기라고 보고 있어요. 일정 부분은. 그런데 IT 기기가 되면 뭐가 중요해집니까? 이 컴퓨터라고 한다면 뭐가 중요하죠? 운영 시스템 플랫폼이 중요하죠.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또 뭐가 중요합니까? 반도체나 어떤 각종 전장 부품들이 중요하죠. 삼성이나 LG가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장악하기는 어렵겠죠. 그건 구글의 웨이모 같은 데가 하겠죠. 하지만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용, 자율주행차용 전장 부품 사업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자 IT 컴퓨터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내공이 있거든요. 반도체나 전자부품 관련해서. 그래서 미래자동차가 거대한 IT 기기가 된다면 삼성, LG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미래 성장 동력의 1순위에 꼽힐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10조 가까이 들여서 하만이라는 자동차용 전장의 3대 부문 중에 하나인 편의장치에 카 오디오나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 편의장치의 넘버원 기업을 인수한 거고요. LG는 독자적으로 계속 투자를 지금 해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래 트렌드에도 맞고 또 삼성이나 LG가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았던 역량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서 갈고 닦았던 역량 시스템 조직 문화의 이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매우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면서도 기존 사업에서 갈고 닦았던 사업이나 역량과의 관련성이 높은 분야를 위주로 신성장 동력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또한 지금 시대는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겹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도의 확신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은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군데에다가 너무 일찍 올인 투자를 하면 그건 좀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특히 요즘은 선점자의 우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위 금융시장의 선물 옵션 개념을 실물 투자에 가져와서 소위 리얼 옵션, 실물 옵션 관점으로 일단 진입 시점은 빨리 가지고 갑니다. 빨리 투자를 하되 대규모 투자 시점은 늦추면서 실험적으로 처음에는 소규모로 투자를 하고 기다 싶으면 대규모 투자로 전환시키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접는 이런 단계적 신규 사업 진출의 사고도 저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옵션 방식으로 또 접근하라. 이건 신규 사업과 관련된 얘기고요. 시장 다변화 노력도 해야 됩니다. 한국은 저성장이지만 어딘가는 고성장하는 시장이 분명히 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있죠, 분명히. 그래서 동남아 같은 나라, 인도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 동남아나 인도를 굉장히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21세기도 역시 미국의 시대입니다. 저는 미국 경제는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심지어 제조업까지 부활하고 있습니다. 리소링 트렌드가 나타나면서. 또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제조업 경쟁력 지수 1등으로 놀랍게도 미국이 선정됐어요. 하이텍 산업을 다 선도하고 있고 실리콘밸리로 대변되는 금융을 장악하고 있고 셰일가스로 대변되는 에너지 혁명이 나타나고 있고 그 기반하에 제조업까지 부활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데 가장 구매력이 있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 어려운 시장이지만 적극적으로 개척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 모델도 이제 뜯어고치면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방향은 지금 무엇보다도 데이터 기반 또 이 디지털 기반, IT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할 수 있는 지금 적기가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마지막 가이드라인은 M&A를 활용하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과거에 이제 독자 진출 형태로 성장 동력을 많이 확보해 왔고요. 또 M&A에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떨까요? 지금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고 경쟁이 속도 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또 환경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신규 사업을 하려도 역량을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가장 스피디하게 역량을 확보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 또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또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뭘까요? 바로 M&A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M&A에 전형적인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러면 일단 바이 사이드, 사는 입장에서 M&A의 최고 적기는 언제일까요? 집을 사던 기업을 사던 싸게 사는 게 좋죠. 가장 적기는 언제냐? 바로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언제 그럼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일까요? 불황기, 심지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사실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 M&A의 최고의 적기는 안타깝게도 그때 그 기회를 놓쳤는데요. 2010년 전후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대공황으로는 안 가는 게 확실히 보였고, 정말 좋은 기업이 싸게 전 세계 시장에서 매물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때 일본이나 중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기업 쇼핑을 했는데, 한국 기업은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에 이어서 다시 팬데믹 위기가 왔습니다. 물론 그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은 사모펀드들도 돈이 많고 기업들도 돈이 많은 상태에서 뭐 일부 기업들이 돈이 많은 상태에서 이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지금 이 M&A 물건의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생기고 있고 좋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시기가 지금 M&A의 적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있고 여력이 있는 기업이라면요, 앞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물건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비교적 싸게 살 수 있는 금융위기만큼은 아니지만 기회가 왔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봐야 되겠죠. 하지만 M&A는 동시에 구조조정에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환화한테 방산이나 이 화학을 팔듯이 구조조정에 좋은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M&A 할 때도 살 때도 마찬가지고 팔 때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얼 옵션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는 입장에서는 인수한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인수합병 후에 소위 PMI,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이 잘 될까? 이런 우려가 있다면 처음에 모든 지분을 다 사지 말고 일정 지분만 산 다음에 계약서에다가 추후에 판단해보고 지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콜 옵션 내지는 여의치 않으면 팔 수 있는 풋 옵션을 거는 형태로 M&A 하면 더 좋을 거고요. 파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위기가 와가지고 헐값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 가치에 비해서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다. 한다면 일정 지분만 먼저 판 다음에 나머지 지분에는 또 옵션을 걸어가지고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가치를 보여준 다음에 나머지 지분은 더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걸고 들어가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M&A에도 바로 리얼 옵션 방식을 활용한 사례들이 여기 있는 월풀이라든지 한미글로벌 사례들인데요. 이런 방식도 고려를 하면서 어쨌든 사는 입장이든 파는 입장이든 M&A에 전향적인 자세를 갖춰라.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요. 한국 경제 또 크게 보면 세계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규조 고착화가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4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기조 고착화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여 현금 흐름과 핵심 사업 역량 중심의 내실 경영 체제를 확립하라. 두 번째, 자발적 선제적으로 사업이나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라. 핵심 사업 위주로. 세 번째, 저성장과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라. 또 시장을 다변화하라. 네 번째, 신성장 동력 확보와 사업 구조 조정을 위해 M&A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라. 이것이 제가 제시하는 저성장 시대 한국 기업의 4대 전략 가이드라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 그 저서들인 이 퍼펙트 체인지 책이나 스마트 경영 또는 삼성웨이 책에 자세히 기술해 놨으니까 관심 있으면 보시고요. 또 앞부분에 패러다임 변화에 관심 있으신 분은 7월에 강의한 패러다임 변화 부분을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5대 패러다임 변화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